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인지 부가세 이론 네 번째 시간이죠. 과세표준이랍니다. 교재 165쪽. 교재 165쪽에 과세표준 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도 이 정도면 또 상당한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과세표준 여기도 뭐 새로운 거 사실 없을걸요? 뒤에 넘어가면 조금 있다 이제. 회계 1급에서 안 했던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자,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금액, 즉 어쨌든 세금을 부과시키는 기본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뭐 수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과세 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죠.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 세법에서는 공급가액.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액이죠. 매출액과 비슷하다. 거의 일치한다. 였었죠. 자, 그다음에 그 165쪽 계속 갑니다. 1번 공급 유형별 과세 표준. 원칙은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즉 매출액이다. 회계로 따진 매출액. 그리고 사업자는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내야 되지요. 팔 때 공급자는 매출자는 파는 금액의 10%를 걷어서 내야 됩니다. 그죠? 과세표준 원칙은 시가다. 과세표준의 원칙은 시가. 만약에 팔 때 팔리는 가격이 거의 시가잖아요. 시가대로 팔겠지. 만약에 시가가 1억인데 5억에 팔리는 없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시가가 1억인데 1,000만 원에 팔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시가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원칙, 과세표준의 원칙은 시가다. 회계 배워서 알지만 배웠죠? 회계 배워서 알지만 시가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구입할 때의 시가인지 내가 처분할 때의 시가인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단은 시가. 그다음 이거 회계 1급 하던 분들 여러분 지금 밑에 표가 있구나. 참 넘어가기 전에 표에 보시면 그 밑에 금전 돈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돈 받은 거 그게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그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그다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넘어가서 자 요거 아직도 이 부분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밑에 가로 3번에 나오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헷갈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생각이 뭘 만든다고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글자 그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냐 안 되냐. 과세표준이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라고. 그럼 매출액이 포함된다. 매출액으로 본다. 공급가액이다. 과세표준이다. 자, 먼저 장기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매출액에 포함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로 따지면 할부 매출했을 때 만약에 그냥 할부라고 할게요. 그럼 할부 매출액이라고 치죠. 외상으로 팔았어. 뭐 3년 할부, 장기든 단기든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금가는 100억인데 할부로 110억에 팔았어. 자, 회계로 따져서 현재 가치 하는 거 해봤죠. 현재 가치가 100인데 할부로는 110억이야. 얼라리 그럼 나머지는 우리 회계에서는 뭐였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뭔 소리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디. 회계 원리 이 정도는 배웠어야 되는디. 그리고 세법 공부하려면 회계가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현금가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가치 이건 명목가에 명목상 받을 할부금. 그럼 이 110 중에 현재 가치를 제외한 현금가를 제외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자 상당액이잖아요. 그 회계상 매출액은 100억이야. 회계상 매출액은. 근데 세법에서는 이것까지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이것도 과세표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선제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하시죠? 인터넷 쇼핑 하시지요? 근데 사는데 이제 78,000원이래. 근데 78,000원 이렇게 써 있어. 택배비 무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택배비 진짜 무료예요? 엄밀하게는 택배비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럼 만약에 택배비를 우리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75,000원 해놓고 여기다가 택배비 3,000원 부담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이거 살래요? 이거 1번, 이거 2번. 어떤 거 살래요?
결국은 같은 건데 택배비 무료에 78,000원이나 75,000원에 택배비 3,000원 내세요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건데 사람 기분상 왠지 이건 승질나 요거 사죠. 뭔 소리 아닌가. 어제 그거잖아요. 대가 일부로 받은 포장비, 운송비가 포함 대가를 일부로 받았어. 그럼 이 금액이 그냥 과세 표준이란 얘기예요. 이 금액이. 뭐 장난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승질할 때 그러잖아요. 딱 계산했는데 부가세 별도. 아이씨. 그죠? 얼마예요? 그래도 78,000원 결제 딱 하는데 부가세 별도예요. 아이씨. 그런 거지? 이것도 비슷하지 이것도. 택배비 별도. 아이씨. 네, 같은 건데. 그래서 택배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업자들은 또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택배 보내려면 편의점만 해도 한 3,000원 내고 막 이런 식이고 개인적으로 하면 4,000~5,000원 내고 이래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 건당 2,5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넘어가요. 결국 택배 하시는 분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 재화나 용역에 주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포함된 것까지 다 합쳐서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 그 소리예요. 이 재화나 용역에 이 자체에 이런 게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소주값에 소주값 세금이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모르면 그렇다고 그래. 나중에 검색해 보시든가. 소주 한 병이 만약에 1,500원, 몰라 마트 가격 얼마지? 안 마셔봐서 술을 안 마셔봐서 뻥이고 어쨌든 소주 거기에 세금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세금 이것저것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과세 표준이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 소비세 등등 등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과세 표준에다가 이만큼을 더 더해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과세 표준에 이걸 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도 매출액에서 까죠. 매출액이 1억 원인데 환입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순매출액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 매출액이잖아요. 과세표준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매출액에서 이만큼 까야죠. 깐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결론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뺀다 이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매출 내누리는 매출액에서 빼는 게 맞지. 그렇다고 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걸 그럼 과세표준에서 빼야지 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거나 훼손, 멸실됐을 때 보세요. 제가 물건을 인도했어. 물건을 인도했는데 배송을 했는데 중간에 배송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배송이 안 됐네. 상대방한테 도착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날라갔어. 배달 사고가 났어. 그럼 매출된 게 아니죠. 그럼 기존에 매출로 잡아놨으면 거기서 다시 빼야 되겠지만 매출로 안 잡았으면 할 것도 없잖아요. 원래부터 매출로 안 잡혔으니까 과세표준도 안 잡혔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차감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잡아놨으면 도착이 안 된 거니까 그럼 일단 빼야지. 그죠? 근데 매출로 안 잡아놨어. 그러면은 과세표준에 아예 포함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 또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재화 용역하고 상관없는 보조금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그럼 과세표준으로 보냐? 매출액으로 보냐?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계약 등에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지연돼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만약에 제가 할부로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약속한 날 안 지켜서 연체이자 붙어서 받았는데 연체이자 받은 것까지 세금 내야 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라. 그럼 좀 너무 억울하죠. 내 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겨우 연체이자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세금 내라. 심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빼라 이건 아니죠. 연체이자 받은 거 매출액에서 빼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걸 어떤 사람은 이건 차감하는 거야 이렇게 외워. 그러지 마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포함하지 말라는 거지 빼란 얘기 아니죠. 매출 할인은 빼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연체이자 매출액에서 까라. 아니잖아요. 연체이자 받은 건 그냥 별개. 그럼 과세표준은 아니야 이거지. 안 들어간다 이 소리지 빼라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반환조건부.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대표적인 게 공병, 빈병, 뭐 포장비 막 이런 건데 소주 한 병이요. 아이씨, 마트에서 사봐야 되나? 얼마예요? 맨날 드시잖아요. 모르겠다. 막걸리 한 병도 얼마지? 소주병 같지가 않네 어째? 좀 비싼 술이야 그럼. 5,000원짜리야. 근데 나중에 그래요. 빈병 가져오시면 공병, 빈병 가져오시면 100원 드릴게요. 막 이거지. 근데 5,000원짜리인데 공병값이 100원이야. 그럼 이 마트 입장에서는 5,000원에 팔아. 그럼 5,000원이 과세 표준이냐? 공병값은 이 사람이 오면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럼 5,000원을 과세 표준 잡아서 세금 내는데 나중에 100원 돌려주면 난 손해잖아요. 그럼 이건 제외죠. 물론 이럴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겠죠. 매출액이 5,000원 잡았으면 100원을 빼는 되는 거고, 과세 표준을 그럼 아예 처음부터 4,900원 잡았으면 빼는 게 아니잖아요. 뺀 금액과 빼는 거와는 또 다르지. 애초에 5,000원을 잡았으면 빼는 게 맞지만 4,900원을 잡았으면 안 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뺀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다음 대가와 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뭐 이건 저도 이런 데는 안 가서 제가 입이 싸잖아요. 동네 주변에 있는 뭐 이런 데. 근데 비싼 데 가면 빌지 계산기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음식 먹었다. 뭐 비싼 음식점 갔다. 그럼 쫙 해가지고 18만 원 딱 나왔어. 근데 밑에 봉사료 2만 원 막 써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봉사료는 구분기재 따로 구분돼 있잖아요. 대가와 구분기재돼 있어. 18만 원에 2만 원. 그럼 20만 원 결제하는데 2만 원은 봉사료야. 그럼 이건 원칙적으로 종업원한테 줘야 될 돈이죠. 그럼 그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20만 원을 받았지만 2만 원은 종업원한테 떼줘야 된다면 회사 매출액은 18만 원이 맞는 거잖아요. 2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 빼라고 외우면 안 돼요. 매출액이 20만 원 잡혔으면 2만 원 빼는 게 맞지만 그럼 2만 원 빼고 18만 원을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럼 18만 원이 과세표준이야. 그럼 이거 2만 원 또 빼면 안 되는 거죠. 뭐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이거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상대방이 부담하는 돈을 내가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나 수도료, 공공요금을 임대료와 구분해서 징수. 제가 건물주예요. 좋겠다. 건물주야. 근데 건물주인데 여러분 저도 월세 사러 봤죠. 월세 사러 봤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월세 내고 공과금 내잖아요. 수도요금, 전기요금에서 얼마 내잖아요. 방값이 만약에 40만 원이고 공과금이 5만 원이야.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집세 받은 월세 받은 거 40만 원 빼고 5만 원 더 받은 거, 그 5만 원 더 받은 거 내가 가져요? 아니잖아요. 수도, 전기요금 이런 건 다 집주인도 갖다 내는 돈이잖아요. 그럼 나의 매출액 과세 표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당연한 거야. 과세 표준에 포함이냐 아니냐,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차감한다 외우지 말랬죠. 더한다 뺀다 외우지 말랬죠. 과세 표준이다 아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다음 요것도 헷갈리죠. 이것도 별표 9,7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외워놓으세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 차감하지 않는 거.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 거. 요거랑 지금 책의 순서가 위아래가 바뀌었죠. 우리 저기 회계 1급 할 때부터 제가 대합한돈 그랬죠. 대하 드실 줄 알아요? 대하 우리 사람 참 재밌어요. 여기다 멀쩡히 살아있는 거 머리 뚝 띄고 막 먹잖아요. 대하 그죠? 맛있잖아요. 대합한돈, 대합한, 대손금 회계로 따지면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를 매출액에서 깠냐 생각해봐요. 회계에서 대손상각비를 매출액에서 깠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깠어요? 아니죠.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잖아요. 그 매출액하고 대손상각비 판관비로 쓰는 건 별개죠. 매출액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액 100억이야. 그럼 대손상각비 2억이야. 그럼 2억은 판관비지 매출액에서 까서 매출액을 98억으로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대손금. 그리고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 뭐 건설회사나 이런 경우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보상해주겠다 막 이런 개념으로 하자보증금을 받았다. 그 매출액에서 깐다 아니에요. 별개예요. 그 다음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돈으로 주는 거. 만약에 물건으로 주면요.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예요. 물건으로 주면 과세. 근데 돈으로 주는 건 판매장려금, 인센티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 사업체의 대리점, 지점을 해. 근데 여러분이 사업이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인센티브. 매출액 1등 했어요. 전 지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센티브로 이번에 봉투를 딱 100만 원 줬어.
한 1억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100만 원 줬어 어쨌든. 그럼 그 100만 원을 제 매출액에서 까냐? 아니에요.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비용 주는 거, 판매장려금 주는 건 판관비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합한 돈, 대합한 이거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니까 헷갈린다는 사람 많은데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헷갈린다고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다음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공급한 금액, 그냥 공급한 금액 총 금액이고요. 특히 장기 할부 중요합니다. 장기 할부일 때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만약에 매월 1억씩 6개월 동안 받기로 했다. 그럼 우리 회계로 따지면 1억씩인가? 1억씩 6개월, 그 6억이에요. 6억을 매출로 잡죠. 근데 세법에서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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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따로 하라는 얘기죠. 따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실기의 값 이거 나올 거예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에 얼마,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간주 공급일 때는 시가 기준, 시가 원칙이고요. 단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일 때는 원가.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뭐 크게 보면 같은 자기 사업장인데 A에서 B로 보냈다. 이럴 때는 그냥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간주 공급 다른 건 다 시가. 간주 공급 시가 기억하세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할 때도 있었어요. 회계 1급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소화됐어요. 그 다음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 원칙은 시가였죠. 일반적인 경우 시가예요. 다만 직매장 반출일 때는 해당 제와의 원가, 취득가액이 원가잖아요. 원가 또는 세금계산서 기재했으면 세금계산서 기재액이에요. 감가상각자산일 때는 해당 제와의 간주 시가. 감가상각자산일 때는 따로 나옵니다. 그 뒤에 따로 나와요. 지금부터 여기 있네. 그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일반 자산이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다로 넘어갔네요. 여러분 교재 166쪽, 167쪽이죠. 167입니다. 그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재화다 그러면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수산 이게 뭐죠?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 예, 간주공급일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가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원칙일 때는 원가. 원칙은 원가. 지거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업장 내가 2개인데 어차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보낸다. 그럼 원가로 보내는 거예요. 원가로.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가산한다. 혹시 본지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실 옛날에는 본지점액이라는 것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아니 이 사업장이나 똑같다고 하지만 여기서 맡아서 하는 사람과 여기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만약에 따로 있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만약에 제가 여기 점주가 따로 있어. 맡겨. 그럼 일종의 이것도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누가 잘하는 쪽 더 밀어주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다 내 거지만 작게 보면 사업장이 다르면 얘한테 그냥 원가로 줘라 하면 얘가 승질낼 수도 있죠. 이씨. 나는 만약에 원가로 주면 나는 매출액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럼 원가의 10% 이 가산해서 보내겠다. 그럼 10% 이 가산해서 보내면 그 가산한 금액을 그냥 과세 표준으로 잡아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간주공급은 시가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그 정도. 그리고 타사업장 반출일 때 원칙이 원가다.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개념이니까 이 정도로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회계 1급에서도 했어. 근데 이제 넘어가면 좀 골치 아프죠. 감가상각 대상자산 167조 감가상각 대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대표적으로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거잖아요.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되는데 그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이럴 거면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야 돼요. 왜 우리 회계에서 감가상각하면 장부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과세표준도 줄어들어야 정상이지. 감가상각하는 만큼 과세표준도 줄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이 과세표준인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을 간주시가라고 그래요. 원래 간주공급은 시가대로 하자며요. 시가로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이면 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가치감수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1기, 2기 있잖아요. 1기, 2기 그거. 근데 이 가치감수율이 뭐냐 그러면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는 25%. 물론 1과세기간, 1과세기간당 5%. 이게 뭔 소리야? 우리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연수학법 많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세법에서는 간소화했어요. 건축물, 건물과 구축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은 상식적으로 오래 쓰죠. 건축물은 오래 쓰죠. 20년 쓸지 50년 쓸지 모르지만 오래 쓰잖아요. 보통은. 그렇다고 세법에서 그럼 그 연도에 맞춰서 하라면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냥 1과세기간에 5%. 가만 있어봐. 1과세기간에 5%. 1기가 6개월이죠. 1기, 2기 있잖아요. 부가세. 1기, 2기. 그럼 1기에 5%야. 그럼 1년에 2기니까 5%, 5% 하면 10%죠. 그럼 1년에 10%씩 상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가만 있어봐. 100%다 떨으려면 10년이 필요하네. 1년에 10%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상각해라 이거죠. 10년 동안 상각하면서 까나가라. 10년 동안 까나가라. 물론 과세기간이 한 번 지나냐 두 번 지나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물론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세무회계 1급을 하겠다. 그럼 외워야 돼. 세무회계 있죠. 전산세무 말고 세무회계 1급을 하겠다. 이거 외워야 돼. 근데 그거 아니면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실기에 들어가면 이런 비슷한 게 또 나와.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감가상각하는 만큼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과세 표준도 같이 맞춰서 줄여준다. 다만 그 세법에서는 이렇게 건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 깐다. 5%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산, 뭐 기계라든가 차량은 25%. 역시 1과세기간당 25%. 1과세기간에 25%니까 2과세기간 하면 50%. 즉 1년에 50%죠. 1년에 50%니까 2년이면 100% 다 떠네. 그럼 2년간 상각한다 그 소리지. 쉽게 말하면 건축물은 10년 동안 상각해라 이 소리고 얘는 2년 동안 상각해라 이 소리예요. 건축물은 10년 나머지는 2년 뭐 이런 건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거까지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167조까지 있었고 부동산 임대료 용역. 제가 건물주다. 그럼 좋겠죠. 그죠? 건물주. 건물도 어디 있느냐에 또 다르지만 그래도 싼 거라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임대사업자야. 그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과세표준에 포함되겠죠? 과세표준이 임대사업자의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에 임대료 당연히 들어가고 간주 임대료 들어가고 관리비 별도로 받으면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과세표준이다 이 얘기죠. 당연하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의 1년 365일 또는 366일분의 임대일수 이거죠. 어서 많이 봤죠? 회계 1급 때도 봤고 세무에서 앞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임대일수 나누기 1년 365일 또는 366일 수도 있어요. 1년에 366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기 이제 윤달 들어갈 때 윤년일 때. 그리고 이자율은 문제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뭐 국세청장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공시하거든요. 지금 1.8인가 이러니까 뭐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그런 문제에 보증금 나오고 이자율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돼. 나와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달라요. 연도마다. 현재는 1.8인가 그런데 세무 이제 우리 실무 들어가면 나와요. 근데 얼마 전까지 2.1이었어.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 안 주어지면 안 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일수도 주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금이 2기 확정이야. 문제가 지금이 2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 며칠이지 그럼? 이게 며칠이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62, 92일. 92일이네. 그죠? 31일, 31일, 62일, 30일, 92일 맞죠? 92일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기존부터 지금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 너무 작게 그렸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여기가 10월 1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3개월치가 지금 92일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를 요날 시작했어. 임대를 요날 시작했으면 92일이 아니라 요날이 언제냐? 만약에 10월 20일이야. 만약에 10월 20날 시작했으면 해당되는 일수가 92일이 아니겠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일, 10일, 30일, 40일, 30일, 72일이네. 72일. 또 어떤 사람, 에이 답답해 이 사람아 92일에서 20일 빼면 72일이지.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답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답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실무 나가서 누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서 20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20일, 22, 23, 24 까먹었다 다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보여. 그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거 임대일수가 그거 해당 과세 기간의 임대일수. 근데 오늘 임대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임대가 돼 있어서 쭉 지금 되고 있어. 그럼 92일로 하는 거죠. 92일로.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실무로 가잖아요. 부가세 실무로 가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도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무 그 강의 리스트에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나중에. 아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외우라고 안 했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 겸용. 어머나 겸용주택 나오네. 겸용주택인데 뭐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오피스텔 막 이런 데 아시죠? 오피스텔 아니면 왜 1, 2층은 상가고 3, 4, 5층은 뭐 저기 주택, 임대, 원룸형 이런 식으로 요즘 도시형 주택 뭐 이런 이상한 거 있던데 1, 2, 3층은 상가인데 4층부터는 주거용 공간 뭐 이런 거 있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거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주택과 상가 중에 주택은 면세고 상가는 과세잖아요. 기본이 건물일 때. 그럼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만약에 10층짜리 중에 주택이 9층이야. 그럼 다 주택으로 봐요. 뭐 그 얘기예요. 근데 상가가 더 커. 상가가 크면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가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층 중에 상가가 더 커. 7층까지가 상가야. 그러면 7층까지는 과세로 하지만 주택 3층은 면세예요. 그냥 주택만 주택.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상가가 크면 전부 상가 아니에요. 주택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세. 면세로 돼야 우리 유리하잖아요. 또 부수토지라고 부수토지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냐 외냐에 따라 5배 10배인데 그중에 큰 쪽이에요. 그중에 큰 쪽. 그러니까 그 건물에 부수된 토지를 5배까지 또는 10배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큰 겁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뭔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거 아니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재화의 수입시. 여기서 가끔 또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수입시 외국통화, 외국돈 수령했을 때 과세표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회계 1급에서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외환산 할 때 맨날 나오던 그게 이거예요. 다시 해봅니다. 재화를 수입했다. 그럼 관세가 매겨지는 관세가 처음 부과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관세의 가격. 거기에다 관세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등등이 붙어. 그러면 그거 다 합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급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 외환산. 우리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거 많이 할 때 외환산. 원칙은 공급 시기, 선적일. 보통은 선적일이라고 표시했죠. 선적일 또는 기적일. 선적일의 기준 환율. 선절일이 아니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하기 전에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돈으로 환전했다. 그럼 환가한 금액.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거예요. 우리 많이 하던 거잖아요. 원칙 선적일. 예외 선적일 전에 이전에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할 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세법은 어쨌든 보다시피 이렇게 표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해서 처음 하는 사람은 성질 날 수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최소한의 용어를 이해하고 최소한의 암기할 것부터 체크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쥐나요. 할 것도 많고 회계 1급 했던 사람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회계 1급 또는 회계 2급 순서대로 하셔야 거기에 맞는 실력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됐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거잖아요. 부가세. 지금 우리 부가세하고 이거 세율은 10%입니다. 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요금은 빵프로. 원래는 10%, 단 빵프로도 있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대부분의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없는 면세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간이과세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거. 중요한 건 이거죠. 세율은 10%. 원칙은 10%, 예외 빵프로.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168조 맨 밑에 보면 박스 안에 그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한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대손세액 하면 이게 뭐지? 대손세액 하면 일단 제끼세요. 뒤에서 나중에 따로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가세 실무로 들어가면
부가세 신고서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 2번, 3번 해가지고 8번 줄에 대손세 가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보면 그냥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괜히 그거 써 있는 거 이게 뭐지?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한번 부지런히 보세요. 한번 보고 또 지나갔다가 며칠 뒤에 또 보고 또 몇 주 뒤에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자꾸 반복하시면 외워집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서 안 외웠다고 머리카락 젖뜯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해결할 거야. 그 대신 두 번, 세 번 보셔야죠. 한 번 보고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는데 저 여기서 보고 일로 오는 사이 까먹는 거 보셨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 다 똑같으니까 중요한 건 반복하시면 돼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문제 풀다가 기억 안 나. 그럼 빨리 책을 와야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